죽여버릴 거야. 내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 35세 수지는 벽장 안에 몸을 숨기고 떨고 있었다. 그녀의 팔뚝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어제의 멍 위에 오늘의 멍이, 지난주의 상처 위에 이번 주의 상처가 겹쳐졌다. 남편 도연은 술만 마시면 괴물이 되었다. 평소엔 온화한 사람이었다. 직장에서도 모범적인 과장이었고 친구들에게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 통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술잔을 기울이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수진아, 당장 나와 숨었다고 생각해. 어디 한번 끝까지 숨어봐. 쿵쿵쿵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수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다. 벽장 틈새로 보이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아. 시아버지 65세 태식의 목소리였다. 낮고 단단한 수십 년 건설 현장을 휘두르며 다져진 그 목소리. 아버지 깨우셨어요. 내 방으로 가거라. 새벽인데 무슨 난리냐. 아버지는 모르세요. 이 여자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 다 안다. 그러니 자러 가. 태식의 한마디에 도연은 중얼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벽장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구원의 목소리,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선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 다음 날 아침 식탁 앞. 수진아, 미역국 좀 더 줘. 도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밥을 먹었다. 간밤의 폭력은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아니, 지운 척하고 있었다. 네. 수지는 긴팔 티셔츠로 팔에 멍을 가린 채 국을 떠주었다. 손이 떨렸다. 국자가 그릇에 부딪혀 째랑 소리를 냈다. 시어머니 64세 영숙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묘했다. 동정도 아니고 비난도 아닌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수진아. 네, 어머님. 오늘 병원 좀 다녀와라. 급할 약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구나. 괜찮습니다. 그냥 좀 부딪혀서. 부딪혔다고? 계단에서. 영숙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내 조심성이 없어서. 참. 태식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참회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다. 도연아. 네, 아버지.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와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인데요? 오면 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날 밤 태식의 방. 태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흐느낌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내 아들이 저러다니. 그는 자신의 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엄격하게 키웠어야 했다. 아니면 더 사랑으로 대했어야 했나? 후회와 자책이 밀려왔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감정도 있었다. 수지는 아름다웠다. 순수하고 여리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보호하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이건 아비의 마음이야. 그 이상은 아니야. 그렇게 속으로 되뇌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경계를 넘기 시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태식은 방문을 살짝 열었다. 수진이 화장실로 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절뚝거렸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수진아. 아버님 죄송해요. 깨우셨어요.
아니다. 원래 잠이 안 왔어. 너 다리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한마디에 태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울지 말거라. 내가 뭐든 해줄게. 그 따뜻한 손길에 수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금기의 경계를 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아버님, 저 조금 무서워요. 3주 후 비 오는 오후, 장마철이 시작되었다. 회색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은 마당의 흙을 질척하게 만들었다. 수지는 빨래를 걷다가 그만 미끄러졌다. 으윽, 무릎이 돌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순간 찌릿한 통증과 함께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수진아. 태식이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으로 달려들어 수진을 부축했다. 괜찮아, 많이 다쳤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무릎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수진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가만 있어. 태식은 주저없이 수진을 안아들었다. 그녀의 몸은 놀랍도록 가벼웠다. 빗물에 젖은 옷이 그의 셔츠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아버님, 무거워요. 이게 무겁기라도 하냐? 넌 너무 말랐어. 태식은 그녀를 안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영숙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넘어졌어. 약상자 좀 가져다 줘. 알았어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약상자를 가져왔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수진의 방. 태식은 수진을 방에 눕힌 뒤 무릎의 상처를 소독했다. 조금 따가울 거야. 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수진이 움찔했다. 태식은 부드럽게 상처를 닦아냈다. 그의 손길은 놀랍도록 조심스러웠다. 아버님, 감사해요. 뭘, 이런 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당연한 것 이상이라는 것을. 태식의 손이 수진의 무릎 위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수진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수진아. 네. 너 왜 이렇게 사니? 차라리 떠나는 게 낫지 않겠니? 어디로요? 저 같은 사람이 어디로 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요, 아버님, 저는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저는 이 집에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친정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도연 오빠가 절 학교도 못 다니게 했거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를 감금하다시피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미안하다. 아버님이 왜 미안하세요? 내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태식의 목소리도 떨렸다.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수진아, 내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순간 수진은 느꼈다. 이것이 사랑인지 의지인지 아니면 단순한 외로움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다. 같은 시각 거실. 영숙은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 남편이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길이, 그 눈빛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영숙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솟아올랐다. 영숙은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다. 30년 전에 쓴 글이었다. 오늘 시아버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나는 놀랐다. 그리고 두려웠다. 하지만 싫지는 않았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그때 나도 그랬지. 그녀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당신은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요. 한 달 후 도연의 재발. 변화는 일주일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도연은 처음엔 술을 끊었다. 상담도 받으러 다녔다. 하지만 직장에서 승진 탈락 소식을 듣고 그는 다시 무너졌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나한테 복을 못 가져다 줘서. 와장창 접시가 벽에 부딪혀 산산이 깨졌다. 수지는 모서리에 몸을 웅크렸다. 제발 오빠 제발. 제발은 무슨 애도 못 낳는 주제에.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지 3년. 그것은 수진에게 평생의 십자가였다. 그리고 도연은 그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나가 당장 나가. 도연은 수진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은 그대로 밖으로 내쳐졌다. 쾅 문이 닫혔다. 밤 10시 5월의 차가운 공기. 수진은 얇은 실내복 차림으로 계단에 주저앉았다. 30분 후. 수진아. 태식이 헐레벌떡 계단을 올라왔다. 그는 퇴근길에 며느리가 집 밖에 앉아 있다는 이웃의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수진은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태식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쳤다. 일어나 같이 가자. 어디로요?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 한강 둔치밤 11시. 태식은 수진을 데리고 한강변으로 갔다. 그곳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다. 사장님, 어묵 2개랑 뜨끈한 국물이요. 네,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멀리 다리에 불빛이 반짝였다. 먹어. 감사합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어묵을 집었다.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수진아. 네. 너 왜 이렇게 살아? 떠나 이혼해.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 저는요 아버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요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간다 해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도연 오빠가 다 통제했거든요. 은행 계좌도 제 명의가 아니에요.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자식이. 그리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저는 아버님이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요. 수진아. 아버님은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고백에 태식의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뛰었다. 그런 말하지 마. 왜요? 그건 안 돼. 뭐가 안 돼요? 수진이 태식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도 알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수진아. 태식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진의 손이 조심스럽게 태식의 손을 덮었다. 아버님도 그렇죠. 침묵이 흘렀다. 강물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그리고 태식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날 밤 모텔 206호. 여기서 자. 태식은 방 열쇠를 수진에게 건넸다. 아버님은요? 나는 차에서 잘게. 같이 있어주세요. 수진아, 그건 무슨 일 안 할게요.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제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식은 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두 사람은 침대 양 끝에 앉았다. 멀찍이 떨어져서 아버님, 응? 저 나쁜 여자죠. 아니야. 아니에요. 저 나쁜 여자 맞아요. 시아버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럼 나는 뭐가 되냐, 며느리한테 이런 마음을 품다니. 수진이 태식을 바라봤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다. 아버님. 하지만 수진아. 태식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린 선을 넘으면 안 돼.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야.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만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이 감정을 묻자. 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은 넘어가고 있었다. 침대 양 끝에서 시작한 거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좁혀졌다. 그리고 새벽 4시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옷은 벗지 않았다. 키스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포옹은 어떤 신체적 접촉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먼저 눈을 뜬 사람이 상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태식이었다. 그는 수진을 내려다봤다.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다. 오랜만에 제대로 잔 것 같았다. 이 아이를 지켜줘야 해야지만 이 방법은 아니야. 태식은 메모를 남겼다. 먼저 집에 갔다. 천천히 와라, 태식. 그리고 그는 방을 나갔다. 그가 모르는 사이 수진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뜬 채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메모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다. 2주 후 영숙의 의심. 영숙은 바보가 아니었다. 40년을 살림을 하며 다져진 여자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며느리와 남편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의 눈빛, 복도에서 스치는 순간의 어색함, 밤늦게 들려오는 발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 여보. 응. 요즘 수진이랑 얘기 많이 하시네요. 태식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그 애가 힘들어하잖아. 아비로서 격려 좀 해주는 거지. 격려요. 영숙의 목소리에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겼다. 여보, 선은 지켜야 해요. 무슨 선?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태식은 신문을 탁 내려놓았다. 영숙 씨, 나 뭐 잘못한 거 있어? 지금은 아니죠.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예요. 과한 의심은 오히려 안 좋아. 의심이 아니라 직감이에요. 여자의 직감.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40년 부부의 껄끄러운 침묵.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켜보고 있을게요. 혹시라도 선을 넘으면. 그땐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싱크대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왜 또 이런 일이? 영숙의 과거 30년 전. 영숙에게도 과거가 있었다. 시집 온 지 1년 되던 해 시아버지는 아직 건재했다. 당시 50대였던 시아버지는 건장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었다. 영숙은 어렸다. 23세 시집 와서 낯선 집안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었다. 그때 그녀를 위로해준 사람이 시아버지였다. 힘들지 우리 며느리. 아니에요 아버님. 거짓말 마 다 보여. 눈물로 베갯잎 젖는 거.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엔 위로였다. 격려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손길이 달라졌다. 그리고 어느 여름밤 결국 선이 넘어갔다. 한 번의 실수, 그것이 영숙에게는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았다. 시아버지는 1년 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영숙만 알고 있었다. 태식은 물론 시어머니도 몰랐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알아.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영숙은 절대 그 일이 반복되게 둘 수 없었다. 같은 날 오후 수진의 방. 수진아 잠깐 나와봐. 영숙이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네 어머님. 수진이 문을 열자 영숙은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앉아. 영숙의 표정이 차가웠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네. 아버님이랑 뭔가 있니?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왜 그렇게 떨어, 눈빛이 왜 그래. 영숙이 수진의 손목을 꽉 잡았다. 아직 안 넘었으면 다행이야. 지금이라도 끊어 아니면. 아니면 어쩌시게요. 수진이 처음으로 반항했다. 어차피 저는 이 집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도연 오빠한테 맞아도 욕먹어도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아버님만. 그러니까 더 안 돼. 영숙이 소리를 질렀다. 모르니 그게 얼마나 파멸적인 일인지. 너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이 집안 전체가 망하는 일이야. 저는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위로는 다른 곳에서 받아 제발.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나도 다 알아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하지만 수진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절대.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직 선을 안 넘었지. 네. 그럼 됐어. 그 선만은 절대 넘지 마 알았지. 네. 영숙은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미 선은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감정의 선은 이미 건너갔고 이제 육체의 선만 남았다는 것을. 그날 밤 태식과 수진의 만남. 자정이 넘은 시각 태식은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버님. 수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왜 안 자니?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님이랑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 우리 조심하래요. 아버님, 우린 뭐가 잘못된 걸까요? 모든 게 잘못됐지. 태식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내 시아버지고 넌 내 며느리야. 이보다 더 잘못된 관계가 어디 있겠어. 하지만 제 마음은요. 마음은 소용없어. 세상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아. 수지는 태식의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님. 응.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가정은 의미 없어. 그래도요. 태식은 담배를 끄고 수진을 바라봤다. 글쎄, 아마 내가 먼저 좋아했을 거야. 그 고백에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순수하고 착하고 누구든 널 좋아할 수밖에 없어. 아버님. 하지만 수진아 우린 안 돼. 정말 안 돼. 알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돌아서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한개월 후 운명의 밤. 여보세요, 네네. 영숙의 비명이 집안을 울렸다. 뭔 일이야? 태식이 급하게 거실로 나왔다. 도연이가 교통사고래요.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이래요.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수지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다. 뭐라고요? 중앙병원 응급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저 아무입니다. 태식이 헐레벌떡 의사에게 달려갔다. 환자분이 과음 상태에서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화물차에 치였습니다. 머리와 복부에 심한 타격을 입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도연 오빠가 죽는다고. 슬픔보다는 혼란이 먼저 왔다. 3시간 후 수술실 불이 꺼졌다.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 영숙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태식은 말없이 벽을 쳤다. 수지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장례식장 3일장. 빈소는 조문객들로 붐볐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들 안타까워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아이고,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죽음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될지. 장례식 둘째 날 밤, 수지는 빈소 밖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담배 연기가 흩날렸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따라 한 대 물고 있었다. 수진아. 태식이 다가와 옆에 앉았다. 네. 괜찮니?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이상한가요?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나와요.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태식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됐어. 끝났어. 끝났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도연이 죽었다. 이제 수지는 미망인이다. 그리고 태식은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죽은 아들의 과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응. 이제 우리. 쉿. 태식이 수진의 입을 막았다. 여기서는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는 일어서서 빈소로 돌아갔다. 수지는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 정말 나쁜 여자야. 남편이 죽었는데 시아버님 생각만 하고 있어. 장례식 후 2주일. 집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영숙은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다. 태식은 아들의 방을 정리하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그리고 수지는 어느덧 상복을 벗고 있었다. 수진아, 밥 먹어야지. 태식이 그녀의 방에 죽을 가져다 주었다. 감사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네. 태식이 나가려는 순간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응. 언제까지 참아야 해요. 수진아. 이제 도연 오빠는 없어요. 우린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 어머님이 문제예요. 맞죠?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태식은 긴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하지만 마음은 확실하잖아요. 마음만으로는 안 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용기. 그 순간 수진이 일어나 태식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용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지 말아요. 수진아.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뭐 하는 거야?
영숙이 방문을 벌컥 열었다. 이제 다 안다. 그리고 끝내야겠다. 파국. 이게 무슨 짓이야? 영숙의 비명에 집안이 떠나갈 듯했다. 태식과 수지는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어머님. 입 닥쳐. 내가 뭐라고 했어. 선을 넘지 말라고 했잖아.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을 가리켰다. 나 다 알고 있었어. 얼마나 참았는데 얼마나.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 아들이 죽은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어. 2주. 그런데 벌써 이러고 있어. 어머님 죄송합니다. 수진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하지만은 무슨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영숙 씨. 태식이 아내를 말렸다. 이 여자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먼저. 당신도 입 닥쳐. 영숙이 남편을 노려봤다. 당신 며느리 손 잡은 게 한두 번이야. 밤에 몰래 나가는 것도 다 알아. 모텔 간 것도 알고. 그건 뭐 변명하지 마. 내가 다 봤어 다.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뭐? 저는요 5년 동안 맞으면서 살았어요. 욕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도연 오빠의 폭력을 알면서도 다들 모른 척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유일하게 아버님만 절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절 위로해줬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사랑으로 변하면 잘못된 거지. 사랑이 잘못이에요. 제가 누굴 사랑하든 제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시아버지를 사랑해. 그게 말이 돼.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그때 태식이 끼어들었다. 그만해 둘 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영숙 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 여자를 내보낼 순 없어. 뭐라고? 수진이는 이 집에 있어야 해. 최소한 1년은. 태식이 수진을 바라봤다. 그 후에 내가 원하면 우리 정식으로 관계를 정리하자. 아버님.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아들 죽자마자 며느리 쫓아냈다고. 영숙은 말없이 두 사람을 쳐다봤다. 알았어. 1년 딱 1년만 참을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쾅 문이 닫혔다. 그날 밤 수지는 짐을 쌌다. 뭐 하는 거야? 태식이 놀라서 물었다. 나가려고요.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돼요. 아버님 이렇게는 못 있어요. 수진아. 어머님 눈빛 보셨잖아요. 저 원망하는 거. 저는 못 견뎌요. 수진이 짐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아버님 저는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요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 사랑이 아버님을 망가뜨릴까봐 무서워요. 수진아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어머님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하세요. 태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가지마 제발. 아버님 저 갈래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건데? 고시원이라도 구할게요. 일자리도 찾아볼게요. 돈은? 아버님이 전에 주신 거 있잖아요. 태식은 3개월 전 수진에게 500만 원을 건넨 적이 있었다.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어라며. 그 돈으로 버텨볼게요. 수진아. 아버님. 수진이 태식을 꼭 안았다. 저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님 덕분에 제가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 진짜로. 그녀는 그를 놓고 짐을 들고 집을 나섰다. 태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봤다. 6개월 후 수지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다. 힘들었지만 자유로웠다.
누구에게 맞지도 않고 눈치 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수지는 손님을 맞이하려다 얼어붙었다. 아버님. 태식이 서 있었다. 그는 6개월 동안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다. 잘 지냈니? 네, 아버님은요? 나도 뭐 그럭저럭. 둘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줄 게 있어서. 태식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재산분할 서류. 도연이 명의로 돼 있던 전세금이랑 예금 내 몫이야. 전 괜찮아요. 내가 받아야 해. 법적으로도 당연한 거고. 수지는 서류를 받았다. 약 8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 이걸로 새 인생 살아 제대로. 아버님. 그리고 수진아. 태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곧 이혼할 거야. 네. 영숙 씨랑 더 이상 함께 못 살겠어. 서로를 원망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나아. 쟤 때문에. 아니야, 원래부터 우리 사이는 금이 가 있었어. 넌 핑계일 뿐이야. 태식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니까 수진아 1년만 기다려줘. 내가 정리하고 갈게. 아버님. 그때 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로.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태식과 영숙은 이혼했다. 조용하게 법적으로만 처리했다. 재산은 반반 나눴고 집은 영숙이 가졌다. 태식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 이제 자유야. 저도요. 만날 수 있을까? 네. 두 사람은 한강 둔치에서 만났다. 1년 만에 재회. 보고 싶었어? 저도요. 이제 우리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 정말이요. 응, 이제 아무도 우릴 막을 사람 없어.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울 거라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태식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네. 이제 우린 남이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그러니까 같이 살자, 정식으로.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껴안았다. 에필로그 3년 후 태식과 수진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거의 없었다. 친척들은 다들 등을 돌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여보, 저기 꽃 예쁘다. 그래, 사줄까? 아니요, 그냥 봐도 예뻐요. 수지는 태식의 팔짱을 끼고 웃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왔다. 영숙이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다. 잘 지내. 영숙이 먼저 말을 걸었다. 내 어머님도. 나도 잘 지내. 혼자 사니까 편하더라. 영숙이 씁쓸하게 웃었다. 미안해, 그때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까. 영숙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다. 수진과 태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버님. 응? 우리 잘한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없어. 태식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어. 다만 조금 늦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그렇게 걸어갔다. 앞날이 순탄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